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가상자산 업계에 큰 뉴스가 요 며칠 사이에 빵빵 터졌습니다. 바로 SEC가 업계를 대표하는 두 대형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했다는 뉴스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워낙 매체에서 많이 다루는 뉴스다 보니까 이번 기소에 대한 팩트를 나열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대중매체의 내러티브에서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중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바이낸스 뉴스가 훨씬 더 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뉴스성이 크겠죠. 왜냐면은 일단 바이낸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이기도 하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 불투명하다든지 규제를 회피하려는 모습이라든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시선을 끌기에 좋은 것 같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바이낸스는 차원찬 CG가 지금 현재는 캐나다 국적이긴 하지만은 인종적으로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매체나 뭐 이제 서양 매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정학적 라이벌 관계에 있는 약간 중국 계열의 회사로서 뭔가 견제를 해야 된다. 막연한 두려움하고도 좀 맞아떨어져서 훨씬 더 뉴스성이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보도 방식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현실 파악에 좀 도움이 되지는 않죠. 현실을 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투자에 관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현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SEC는 미국 내 가상자산 업계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그 종류에 상관없이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전부 다 이제 기소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미 SEC는 물론 리플 소송도 있지만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기소를 많이 일으켰죠. 최근에 있었던 뉴스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크라켄하고 제미나이 이 두 회사가 제공한 랜딩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스테이킹 서비스 그것이 증권 판매라고 판단을 하고 기소를 했죠. 그 다음에 비트렉스도 기소를 했습니다. 비트렉스 같은 경우는 미등록 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라는 이유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FTX가 있습니다. 이제 FTX는 사실 범법 행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언급한 뭐 증권 제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등록 거래 서비스라든지 물론 이러한 범법 행위도 있었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큰 범법 행위 쉽게 말하면 이제 도둑질을 한 거죠. 이제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갖다 써서 손실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더 큰 어떤 범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위주로 이제 기소를 했죠. 실제로 FTX 고소장에 보면은 미등록 증권 거래소라든지 이런 얘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을 하면은 사실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도 기소를 당하는 거는 약간 시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다루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일단 증권이다라는 주장을 SEC는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증권을 거래하는 서비스를 SEC에 등록하지 않고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범법행위다라는 게 이제 SEC의 주장인 거고요. 바이낸스의 내용은 조금 이거보다 길기는 하지만은 사실 중요한 부분은 같습니다. 이제 바이낸스도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는 서비스를 미국인들에게 제공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낸스는 흔히 이제 역외 서비스도 있지만은 바이낸스.us를 통해서 미국인들 대상으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역외에 있는 바이낸스.com도 사실상 이제 미국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몇 가지 다른 범법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CG가 개인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마켓메이커 회사 두 개를 언급을 하면서 이 두 회사가 거래 플랫폼 내에서 워시 트레이딩을 했다든지 거래량을 부풀렸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을 통해서 고객 자금이 유출이 됐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시 트레이딩을 했다든지 특히 이제 고객 자금을 빼돌렸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일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긴 한데 고소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범법 행위에 대한 근거는 빈약한 편입니다. 다른 범법 행위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 근거로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서 과거에 일했던 사람들이 발언이나 이런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좀 증거로서는 좀 뭔가 빈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바이낸스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바이낸스 편을 꼭 드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충분히 법정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툼이 있을 것 같고 꼭 반드시 SEC 주장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꼭 맹신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SEC의 주장도 뭔가 좀 사실 믿음이 잘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약간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지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들 중에 일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자산들은 증권이다라는 주장을 고소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 하위 테스트
테스트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가상자산 업계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보낸 분이라면은 하위 테스트라는 단어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위 테스트는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서 어떤 특정 자산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일종의 테스트인 거죠. 그런데 이 하위 테스트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좀 억지가 많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억지이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완전히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SEC라는 조직이 공식 법원 자료에서 법조인이 아닌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다 싶은 내용을 갖다가 버젓이 문서로 제출했다는 게 조금 놀랍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허위 테스트가 투자 계약 내에서 가치 교환 매개로 사용되는 여러 물건들, 이런 물건들도 사실상 증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위 테스트가 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위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위 테스트는 1940년대에 플로리다에 있던 그 오렌지 농장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오렌지 농장 토지의 일부를 이제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렌지 농장을 분양을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 땅을 사봤자 이제 오렌지를 키우고 그러한 작업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매수자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건을 다른 거죠. 이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다시 이 토지를 자기네들한테 임대를 해주면은 자기네들이 오렌지 농장을 운영을 해서 오렌지 수확을 해서 그걸 팔아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도 분양받은 사람들과 공유하겠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오렌지 농장을 일부를 매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SEC가 이걸 문제를 삼은 거죠. 이거는 투자 계약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소를 한 거였던 거고, 그 당시에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투자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이 성립되는지를 봤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조건은 일단 인베스트먼트 머니가 있었냐는 거랑, 그 다음에 커먼 엔터프라이즈 공동상업체가 존재를 하느냐, 그 다음에 제3의 노력에 의해서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지,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을 본다는 게 이제 하위 테스트의 골자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법원에 판결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리를 잡은 건데, 여기서 투자 계약이라는 거는 하위라는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약속을 한 그 계약이 증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금 조달하면서 우리한테 투자를 하면은 이 돈을 불려서 수익을 내줄게 라는 약속을 하위라는 회사가 한 거고,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클레임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약속 자체가 증권이라는 거지, 그 계약의 구성 요소인 오렌지 자체가 증권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오렌지가 증권이 아니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 1kg의 금을 나한테 맡기면은 1년 후에 이거를 2배 금 2kg를 만들어가지고 돌려주겠다 하고서 그 사람한테 금을 수취했다고 하면은 금을 2배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 그 계약이 증권인 거지, 금 자체가 증권이 된다는 건 아니죠. 이제 금은 어디까지나 커머더티인 거죠. 이렇듯이 투자 계약에 사용되는 가치 교환 매개 자체는 증권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유튜브나 코비 리서치를 통해서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 계약이라고 부르는 그거는 이 약속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 사용된 자산을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법조인들조차도 이 부분에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특히 SEC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EC는 계속 자산 자체가 증권이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이런 점이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SEC가 정직하지 못한 그런 기관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이제 SEC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가상자산 자체가 투자자와 발행자 간의 어떤 약속을 나타내는 계약은 아니지만은 이게 정황상 봤을 때 그 자산이 약속된 내용을 계승했다 해서 인바디먼트 티어리라고 하는데, SEC가 주장하는 인바디먼트 티어리는 법원에서 여태껏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을 보면은 발행자가 자금 조달을 한 행위, 그 행위는 증권이지만은 거기에서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된 자산에 대한 판단은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LBRI 케이스라든지 킥 케이스라든지 텔레그램 케이스라든지 그 외에 가상자산이 아닌 다른 증권성 판단에 대한 무수히 많은 그런 과거의 케이스를 봐도 계약에서 사용된 자산 자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자금 조달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미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은 자꾸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법안을 추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에 공화당 의원인 톰 에머라는 분이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Securities Clarity Act라는 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의 의원이 각각 참여해서 만들었는데요. 골자는 이겁니다. Investment Contract Asset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면서 투자 계약에 사용된 자산들은 이미 증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SEC는 인베스먼트 컨트랙트에 사용된 그 자산들,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된 자산들은 이미 정형적으로 증권이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증권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개정안으로 포함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렌지 농장 계약을 팔 때 거기서 수익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오렌지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까지 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미 판례가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법규화해서 법률화해서 좀 더 확실하게 명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은 이 지금 인베스먼트 컨트랙트라는 의미를 SEC는 너무 광범위하게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게 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법률을 통해서 좀 명확히 정의를 내리자는 이제 그런 의도인 거죠.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할 포인트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SEC는 거래소가 됐건 일반 업체가 됐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됐건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조건 전부 다 기소를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SEC가 원하는 대로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 크립토 진영이 이기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EC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일어날 시나리오를 또 세부적으로 3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SEC가 이어서 SEC 의도대로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업체들이 더 이상 발로 붙이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미국 내에 이제 그러한 상황이 전 세계에 어떤 벤치마크가 되면서 그냥 전 세계에서 이제 가상자산 업계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가상자산이라는 그 비즈니스를 기존의 금융업체들이 인수를 한다든지 대신 뛰어들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이미 SEC가 만들어 놓은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가상자산 고유의 업체들보다는 규율에 맞추어갈 수 있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JP모간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어떤 금융업체들이 코인베이스를 인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존의 가상자산 업체들을 인수를 해서 가상자산 업계를 계속 이제 이끌어 나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의 가상자산 업체들이 미국을 다 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뭐 유럽이나 두바이가 될 수도 있고 홍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또 세부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크립토 진영이 이긴다. 그럼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처음 얘기한 미국 내 크립토 업체가 전부 다 망해버리고 그것이 전 세계의 어떤 벤치마크로 수용이 되면서 그냥 가상자산 업계가 다 사라져버린다. 저는 이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0은 아니겠으나 굳이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면 한 1%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금융기관이 미국의 크립토 업체들을 인수를 해서 이 가상자산 업계를 이끌어 나가는 시나리오 얘는 저는 한 뭐 4% 정도. 마지막으로 미국 내 가상자산 업체들이 미국을 버리고 크립토 친화적인 관할권으로 이동을 하는 거는 25%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세 개를 합하면은 40% 정도의 확률로 SEC가 자기네들의 뭐 의사를 관철하는 그런 시나리오의 확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60%가 제 생각에는 지금 SEC의 목표인 가상자산 업계를 그냥 샷다운 시켜버리자는 그러한 의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크립토가 계속 살아남고 발전해 나가는 시나리오 한 60% 정도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확률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일단 뭐 바이낸스가 됐건 코인베이스가 됐건 법정 다툼까지 가는 거죠. SEC와. SEC는 사실 행정기관이고 SEC가 하는 말들은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관치가 너무 만연한 사회에서는 이 모든 그 정부의 행정기관들이 하는 말들이 곧 법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쌓여있지만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가 않는 거죠. 법이라는 거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행정기관은 그걸 해석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처럼 이제 관치가 너무 강한 나라에서는 이런 행정기관들이 하는 유권 해석들이 곧 법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은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실제로 이게 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거죠. 또 얼마든지 미국처럼 정부기관의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DNA에 쌓여있는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이 행정기관들의 의견을 챌린징하는 그런 문화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죠. 그냥 행정기관이 뭐라고 하면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법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얼마든지 법원에서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둘 다 그러한 자본력은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큰 싸움을 벌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판결이 궁극적으로 SEC가 주장하는 이러한 자산들이 증권이다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SEC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말살시키겠다는 그러한 의도는 관철이 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러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법원의 판결 봤을 때 SEC가 주장하는 소위 인바디먼트 티어리는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그거는 여태껏 플레이와 굉장히 뭔가 어긋나는 그러한
분명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그러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남겠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살아남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의 사례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당시에는 전 세계 가장 큰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였던 비트맥스가 CFTC와 DOJ, 그 디파트먼트 오브 자스티스한테 기소를 당했었죠. 결국은 창업자 4명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지불하고 사직을 하고 경영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고 이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트맥스 자체는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아케시아나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해서 알 수 있듯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특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비즈니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맥스랑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비트맥스보다는 좀 더 뭔가 추가적으로 기소당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G가 뭐 그만둔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낸스라는 회사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냐는 그냥 바이낸스가 계속 유저들한테 되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아니냐, 다른 경쟁 회사들에 비해서 뭐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요인이지, 이 SEC와의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요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바이낸스는 굉장히 너무 커져버려 있기 때문에 이 SEC의 의사가 관철됐을 경우에 사실 코인베이스가 조금 좀 더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시장에 올인한 회사이고 바이낸스는 미국 외에 다른 데에도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퇴출된다 하더라도 바이낸스는 계속 영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지만은 코인베이스는 바이낸스에 비해서는 훨씬 너무 빈약한 거죠. 물론 최근에 조선 해피 지역에서 해외 파생 상품 거래소를 런칭했다는 뉴스가 있긴 했지만은 이제 바이낸스에 비하면은 미국 외의 비즈니스는 굉장히 지금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바이낸스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며칠 사이에 있었던 뉴스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걱정거리를 제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언론의 헤드라인도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하나 좀 곰곰이 따져보면은 크게 가상자산 투자자로서 뭔가 염려할 그럴 큰 헤드라인에서 뿜어내는 분위기만큼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이 며칠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러한 좀 냉정하고 팩트 베이스로 분석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